멜로퐁티 프랑스 사람인데요. 좀 일찍 죽었어요. 53세에 죽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신이 그의 천재성을 질투한 나머지 일찍 데려갔다. 너무 일찍 데려갔다. 이렇게 했던 유명한 인물이 멜로퐁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멜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멜로퐁티는 저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이 멜로퐁티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사상을 공부하느라고 약 한 8년의 세월을 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청춘 시절을. 그 세월, 그 책 안 보고 연애를 했으면 뭐 연애에 관한 소설을 몇 권을 썼을 수도 있을 건데 이때 이 책 안 보고 말이죠. 제가 뭐 영화 쪽으로 신경을 바짝 썼다든지 이랬으면 지금 박찬욱 감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럴듯한 영화 감독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재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철학에 빠져가지고 이 인간 공부한다고 한 8년 세월을 날려먹었습니다. 이 멜로퐁티가 뭐라고 하냐면 이랍니다. 아이고 이런 어려운 말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을 정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을 내가 팔을 들어 올려볼까 하니까 들어 올리시잖아요. 마음 먹으니까 팔 들어 올리시죠. 오른쪽으로 갈까 하니까 오른쪽 가잖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내 몸이 내 의지의 혹은 정신이 나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모든 소화기관, 모든 근데 심장 등등의 이렇게 말하자면 혈관 순환기관이라든지 또는 두뇌라든지 여러분들 두뇌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두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갖다가 내 뇌에서 야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하면 세로토닌이 확 나오면서 그냥 갑자기 엄청난 어떤 기쁨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엘도파민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엔돌핀 계산하는 거 있죠. 엔돌핀이 확 또 기분이 좋고 그게 보면 엘도파민도 있고 엘도파민 B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갑자기 확 힘이 납니다. 즐거워집니다. 말하자면. 뿐만 아니고 뭐냐니까 또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가 됩니다. 부신피질에서 이게 분비가 되면 아드레날린이 확 커지면 아까 근데 공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포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됩니다. 길을 가는데 집에 이제 귀가를 하는데 밤늦게 귀가를 하는데 어떤 인간이 근데 잠깐만요 딱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갑자기 머리 삐죽해지면서 그때 순식간에 아드레날린이 탁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현상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위가 완전히 멈추고 눈동자가 커지고 이래 됩니다. 그걸 내가 정신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전혀 컨트롤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냐니까 우리 정신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층에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으로서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층에 있는 부분, 상층이라는 것은 표현되어 나타난 것, 그것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을 도구라고 여기면서 심지어 몸이 뭐냐 이러니까 기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갖다가 마치 인과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 가지고 다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멜로퐁티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정신을 순수 대자적인 현존에 의해 정의하는 한 정신은 자신 앞에 펼쳐진 대상들만 인식할 뿐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아이고 이 이야기는 그냥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넘어갑시다. 대자적인 사건이라면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놔두고 몸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몸 이야기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인간은 몸틀 그런 게 있는데요. 몸틀이라게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bodily schem입니다.
이 몸틀은 이야기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갖다가 할 줄 모르다가 다 할 줄 알게 됐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을 못 가진 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서 교습받던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참 가가지고서 운전대에 앉았을 때의 그 긴장됨, 그 다음에 더군다나 막 거꾸로 막 이렇게 후진을 해가지고서 주차를 해야 된다든지 등등 할 때에 막 식은땀이 날라 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고 했던 걸 생각할 겁니다. 신경을 쓴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만큼 주의를 집중을 하고 의지를 갖다가 발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뭡니까? 뭐 운전하면서 신문도 보고 저 같은 경우 조금 천천히 가고 밀리고 이러면 신문도 보고 이랍니다. 예, 신문을 딱 저 핸들에다가 딱 이게 접어갖고 딱 놓고 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담배도 피고 신문도 보고 빵도 먹고 뭐 등등 합니다. 물도 먹고 그러면서도 가도 큰 문제 없이 갑니다. 정신을 거의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정신을 너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저기 나온다 이러다 사고 난다 이 말이죠. 꼭 사고 날 때 되면 이러다가 팡 박습니다. 이상하게도 브레이크 발이 안 가. 하면서 꽝 박습니다. 그런데 뭐냐니 그것도 딴 데 정신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는 게 너무 정신을 갑자기 쓴다든지 이러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몸틀은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하긴 하는데 나중에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몸틀이 내 몸에 딱 배어듭니다. 딱 배어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하니까 몸틀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다룰 수 있을 때 그거에 관한 몸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틀은 내 정신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뭐 근데 수영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수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그냥 한 번도 물에 안 가고 그냥 강의실에서 지금처럼 수영하는 법을 갖다가 10시간 들었다고 해서 또는 뭐 100시간 들었다고 해서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뭡니까? 수영을 직접 해야만 수영법을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수영할 수 있는 몸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서 오로지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체득한다 할 때는 자 몸과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고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히 뭐 패션 회사에서 뭐 도구를 엄청나게 쓰실 텐데 그 도구가 얼마만큼 내가 그 도구를 숙달되게 쓸 수 있느냐? 숙달되게 쓸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도구에 관련된 몸틀이 내한테 얼마만큼 완전하게 습득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고 이건 뭐 물질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그냥 우리가 실제 세상에 들어가고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봐도 뭐죠? 입고 있는 옷도 도구고 쓰고 있는 마이크 그 다음에 이 집 전체 모든 게 다 도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은 도구가 없이는 인간의 삶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도구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대상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도구에 내 몸이 여기에 도구에 말하자면 이게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습관화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이 도구에 관련해 가지고서 몸틀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틀을. 이 몸틀이 그래서 이 몸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물질의 어떤 구조도 있고 도구의 구조도 있고 몸의 구조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완전히 일치할 때 그때 일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를 잘 파악하고 나면 먼저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의 순서를 갖다 잘못 뒤집어 놓으면 다시 새로 해야 되죠. 다 뜯어야 되고, 그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지어야 하는 게 다 이 집 짓는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팍팍팍 굴러갑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만큼 건축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몸에 건축을 위한 몸틀이 완전히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축가도 전혀 새로운 방식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또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가로서의 몸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자기 몸틀을 조금만 변형해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몸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몸틀을 내가 어느 정도로 완전하고 깊이 있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도 쓰고 몸도 쓰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효율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은 가능한 한 정신은 쓰지 않고 몸으로만 해도 충분히 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몸이 직접 도구 혹은 그걸 통한 일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지금 내 몸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이 왜 이렇지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그런데 그때 잘해야 되죠. 왜 불일치가 일어나는가? 왜 일이 안 되는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엉뚱하게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몸이 또 엉뚱하게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겪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거의 사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되 한두 번 정도 또는 많아봐야 두세 번 정도 딱 하고 나면은 일이 탁탁탁 이렇게 바로 교정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돕기 위한 것이지 몸을 갖다가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게 아닌 겁니다. 몸에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의식을, 정신을, 생각을 만들어냈다가 필요 없으면 그것들을 갖다가 자기 속에 그 생각의 내용들을 다 몸틀로 바꾸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훈련하고 자꾸 몸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내 몸이 완전히 숙달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또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 틀림없이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과 다니면은 그다지 이 각도기 안 되고도 몇 도 다 그려낸다대요. 30도 하면 30도 딱 그려내고 60도 하면 60도 딱 그려내고 그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그래 되냐니까 한 10만 번쯤 했을걸요. 적어도 10,000번 이상 또는 10만 번까지 하다 보면 선 끊는 것도 그렇고 각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쯤 된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각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도가 되는 게 그게 관련된 몸틀입니다. 그래서 이 몸철학은 이제 몸틀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 몸틀과 몸틀을 그래서 확보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효율이 날 뿐만 아니고 그 몸틀이 완전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오는 감각이 진하게 됩니다. 밀도가 높고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몸틀이 완전히 딱 그거 돼 있으면 이 일이 아주 재미가 있는데 반해서 몸틀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죠? 일이 주어지면 벌써 겁부터 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잘 모르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없어 하고 막 이래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니까 도구를 가지고 일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자꾸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몸틀을 획득하게 되고 몸틀을 보강하게 되고 또 더 새로운 몸틀 이렇게 하고 쭉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수영도 잘하고 자일 등반도 잘하고 행글라이더도 잘 타고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온갖 것 다 잘해요. 스포츠 보면 막 다 잘하기도 하고 일이라면 또 취미생활 쪽에서 또 음악, 미술 등등 온갖 걸 다 또 즐길 줄도 알고 연주할 줄도 알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거기에 따른 몸틀들 갖다가 다 이렇게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감각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조금 쉬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만은 쉬기 직전에 조금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과 감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요즘 많이 헷갈리는데요.
감각은 뭐냐면은 바깥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뭐냐니까 감각 대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 정보입니다. 감각은 일종의. 지금 예컨대 여기 하얗다 이러면 하얀 색깔이다. 여러분들이 뭐 많은 말하자면은 이 텍스처 그럽니까? 텍스타일? 예, 텍스타일 그러죠. 그런 섬유들을 보면은 질감이든지 색감이든지 또는 뭐 예컨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죠? 일일이 다 손으로 그냥 탁 만져보면 전문가들은 탁 만져보면 알잖아요. 눈으로 탁 봐도 알고 마치 의사가 탁 환자가 탁 들어오면 시진 딱 보는 순간 딱 보면서 딱 진단을 합니다. 시진, 청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청진기 끼고 청진, 그 다음에 또 만져보죠. 꾹꾹 눌러보고 하죠. 촉진 이렇게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실 때에 틀림없이 이런 시진, 청진, 촉진 이런 거 다 총동원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감각인 거죠. 감각은 대상에 대한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나에게 오는 느낌입니다. 주로 뭐죠? 그래서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눈, 코, 귀, 안이 비설신이라 그래가지고서 눈, 코, 귀, 몸 전체를 해가지고 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인데 그 감각적인 내용이 과연 내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감각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색깔을 보면 기분이 좋다. 사람마다 색깔을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물론 뭐 전 세계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모든 세계 인간들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라 그러대요. 파란색. 근데 또 이제 칸딘스키에 따르면 파란색은 죽음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파란색은 죽음의 색이 깔아앉는 색이고, 예, 솟구치는 색, 그것이 붉은색이 아니고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건 잘 아실 겁니다. 노란색이 그야말로 눈을 확 찌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칸딘스키의 점선면 그런 책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고 본 지 오래되신 분은 한 번 더 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노란색이다, 빨강색이다, 푸른색이다, 네모졌다, 삼각형이다, 곡선이다, 직선이다 등등 이런 조형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에게 감각을 주는데 그 감각이 나에게 어떤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어떤 옷을 입고 나왔을 때에 오늘따라 왠지 좀 날이 추워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입고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따뜻해서 좋긴 한데 뭐죠? 남들이 나를 갖다가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옷 자체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등등이 나를 갖다 내 몸을 뭡니까? 뭔가 좀 위축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예, 조금이나마 슬프다는 감정이 오는 겁니다. 자, 뭐냐니까 기쁨이다, 슬픔이다고 하는 걸 갖다가 아주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의 기본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내가 붉은색을 좋아한다면은 붉은색을 보는 순간 내가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붉은색을 내가 싫어한다 이러면 붉은색을 보는 순간 특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에게 붉은색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내 감정이, 내 몸이 위축되면서 예컨대 슬프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감각과 몸의 관계에서 감정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감정보다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이모션, 정서 크는 겁니다. 정서와 감정도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정서가 감정보다는 좀 더 밑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에서부터 저절로 제일 먼저 팍 올라오는 게 정서라고 봐야 되고 그 정서가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내 몸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족 감정이란 말 쓰기는 씁니다. 민족 감정이란 말 쓰기는 쓰는데, 예, 그러나 민족의 감정보다는 정서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겁니다. 우리 뭐 예컨대 한반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를 옛날 어떤 인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이다 이럽니다. 한을 갖다가 한국인의 기본 정서라고 합니다. 그 정서라고 하지 한은 한국인의 기본 감정이다 이렇게 말 잘 안 합니다. 뭐냐니까 감정은 대체로 좀 개인적인 어떤 차이가 많은 것이 감정이고요. 정서는 좀 아무래도 좀 바탕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통된 뭐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서는 좀 집단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감정은 좀 개인적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각
정서, 감정, 그거의 바탕에 몸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